기분도 안 좋은데 네 얼굴 보니까 더 짜증이 나는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기분이 안 좋다며 제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니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맞장구를 쳤죠. 그 사실을 아신 친정엄마는 당신 명의로 되어 있던 15억짜리 저희 신혼집을 바로 팔아버리셨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그럼 저와 저희 엄마는 어디서 살아야 하냐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그날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던 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마치 시집와서 1년 동안 착하게만 살려 했던 한 여자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소리 같았죠.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창문에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온 가족이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죠.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평생 모은 돈에 시골 땅까지 판 돈을 더해 무리해서 사주신 딸 자식 번듯한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며 마련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입주하던 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서연아, 시집은 가도 네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참는 것도 어디까지 참아야 할지 알아야 해. 그때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엄마의 조언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그 말씀이 저를 구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식탁에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시금치나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나 시어머니께 제육볶음 한 점을 집어드리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치시며 제 밥그릇을 툭툭 치셨습니다. 그 그릇 좀 그만 쓸 수 없겠니? 보기만 해도 화가 나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그릇은 결혼할 때 엄마가 이천에서 직접 사주신 원앙 한 쌍이 그려진 도자기 그릇 세트였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 공간처럼 느껴지는 물건이라 아껴 쓰던 것이었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여쭤봤습니다. 네, 어머님, 이 그릇이 왜요? 왜냐니? 시어머니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네가 해온 건 뭐든 다 눈에 거슬리지만 특히 네가 제일 거슬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바로 옆에 앉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사람처럼 휴대폰에 고개를 받고 있었죠. 제가 작게 불렀습니다. 민준 씨.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어머니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당신이라도 한마디 해줘요. 민준 씨는 곤란한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자기가 좀 참아. 그래야 집안이 조용하지. 헛웃음이 나왔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어디까지 더 참아야 하는데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말아마. 요즘 내가 심장도 안 좋고 머리도 지끈거려. 근데 네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 그냥 네가 이 집에서 나가 살아. 그래야 이 집이 조용해지겠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더러 나가라고요? 그래.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라는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용함이 없어. 네가 날 불편하게 하니 네가 나가야지.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애원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준 씨, 말해봐요. 여기 우리 집이잖아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제 심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며칠만 친정에 가 있어. 엄마 화 풀리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얼굴에 찬물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라니요. 엄마 화가 풀릴 때까지, 즉 시어머니 마음에 들 때까지 기다리라니. 제가 다른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저에게는 없다는 뜻이었죠. 가구부터 살림살이 하나까지 다 저희 집에서 해온 것인데도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를 선택할 거예요? 저를 선택할 거예요?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냉장고에 웅 하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죠.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입술을 달싹이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묻지 마. 엄마는 늙으셨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늙으셨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드르륵 소리내며 뺐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식탁을 벗어났지만 부엌이나 침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곧장 걸어가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때 처음으로 내 집에서 혼자가 된다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김지영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거의 바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깊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이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엄마는 정확히 3초간 침묵하셨습니다. 그 3초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물으셨죠.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 했니? 저는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릇 이야기,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남편이 동조한 이야기까지.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든든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오늘 밤 절대 그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마라.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어. 내일 엄마가 갈게.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엄마 말 들어. 문 잠그고 그냥 자. 내일 엄마가 처리할게. 엄마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집문서는 어디 있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방 옷장 금고 안에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에요. 지금 당장 꺼내서 내 가방에 넣어. 절대 그 인간들 손에 못 들어가게 해.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아들었니?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침실로 돌아가는데 민준 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잔뜩 불쾌한 얼굴이었죠. 누구랑 통화한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요. 민준 씨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이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저는 방문을 잠그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크게 만든 건 당신 어머니가 날 쫓아낸 일이에요. 나는 그냥 우리 엄마더러 날 데리러 와달라고 한 것뿐이고요. 어느 쪽이 더 큰일인 것 같아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 아프시잖아.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금고를 여는데 손이 떨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내 구명조끼처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기대앉아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뭘 했어. 곱게 자란 애들은 시집 오면 저 모양이라니까. 데려와봤자 집만 좁아지지. 민준 씨가 달래듯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문했습니다. 여기가 집이라면 왜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멍하니 앉아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부인. 여긴 어쩐 일로.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에는 엄마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서 계셨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표정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처럼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이정훈 사장님도 함께였습니다. 아빠는 말이 없으셨지만 그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분이셨죠. 엄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 딸 데리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시집 온 애를 데려가긴 어딜 데려가요. 엄마는 웃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사부인께서 제 딸을 내쫓으셨으니 제가 데리러 온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민준 씨가 얼굴이 하얘져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제가 서연이 데리고 며칠 처가에 가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데려다 줄 필요 없다. 넌 어젯밤에 네가 어떤 남편이었는지나 돌아보거라.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큰 소리 치시는 겁니까? 여긴 우리 집이에요. 그때 아빠가 입을 여셨습니다. 나직한 목소리였죠. 누구 집인지는 서류로 따져야죠. 엄마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서류 가져왔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시어머니와 민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죠. 오늘부로 이 집은 부동산에 내놓겠습니다. 제 딸이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다른 사람 살라고 집을 유지해 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뭐라고요? 뭘 팔아요? 민준 씨는 뺨이라도 맞은 듯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집을요? 장모님, 농담이시죠? 여긴 저희 신혼집이라고요. 엄마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보며 못을 박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네가 내 어머니랑 어디서 살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저는 엄마 옆에 서서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쫓겨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지영의 딸이었고 엄마는 책에 나오지 않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절대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동정에 맡기지 말라고. 그때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짧게 통화했습니다. 네, 오늘 바로 계약하죠. 오후에 사람 보낼 테니 집 좀 보여주세요. 민준 씨는 엄마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럼 저랑 저희 엄마는 어디서 살아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돌아보며 손을 꽉 잡아주셨죠. 서연아, 짐 챙겨. 엄마 손에 이끌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언가 목에 걸린 듯 컥 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멍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가 참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되던 일시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은 사람처럼요. 엄마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지만 다리가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집안의 소음도 차단되고 웅 하는 기계음과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꼿꼿이 서서 여전히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엄마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단단해서 마치 쉼 같았죠. 아빠는 뒤에서 조용히 서 계셨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적절한 때를 위해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울음을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집을 파실 거예요? 엄마는 저를 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우리 세 사람의 흐릿한 얼굴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농담 아니다. 네가 쫓겨난 집을 뭐하러 갖고 있니? 하지만 서류에 저랑 민준 씨 이름도 같이 올라가 있는데 팔려면 그 사람 서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침묵하시던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 손해보게 안 둬. 내 것은 되찾아올 거고 내 것이 아닌 건 미련 같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듣자 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 편이라는 게 때로는 한 남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줄 진짜 가족이 있는 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엄마는 저를 이끌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들이 쫓아올까봐, 민준 씨가 내려와 붙잡을까봐, 시어머니가 뛰쳐나와 욕을 할까봐, 이웃들이 쳐다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두려움들을 그저 집안 시끄러우니 참자며 삼켰습니다. 하지만 엄마 손을 잡고 있으니 그 모든 두려움이 그저 익숙해진 습관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차에 오르자 엄마는 저를 뒷좌석에 앉히고 아빠는 운전석에, 엄마는 조수석에 앉으셨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환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무심코 아파트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집이라고 불렀던 곳, 구석구석 닦고 그릇 하나하나 정리하고 커튼 하나까지 직접 고르며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 믿었던 곳. 그런데 네 얼굴만 보면 화가 나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엄마는 가방에서 제가 드린 서류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명확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처럼 한 장 한 장 넘겨보셨죠. 서연아, 불안해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사촌 동생인 김 변호사님께 전화해뒀다. 불법적인 부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달라고 했어. 엄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할 거야. 저 사람들이 딴소리 못하게 저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서명을 안 하면요? 엄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죠. 너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내 일부는 여전히 비 오는 날 저를 끌어안고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던 민준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웃어넘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집간 여자는 때로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내가 집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존엄성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가 사거리에서 핸들을 돌리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딱 한 가지만 묻자. 어젯밤 내 시어머니가 널 내쫓을 때 민준이는 누구 편에 섰니? 저는 침묵했습니다. 아빠는 다그치지 않고 같은 톤으로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구 편이었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자기 엄마 편이요. 아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더 이상 그놈한테 뭘 기대하는 거냐? 그 질문이 마치 정신 차리라는 따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희 집안일은 그저 먼지 한 톨에 불과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요, 무언가 깨지고 있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깨달아서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제가 시집가던 날과 똑같은 모습의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날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섰고 오늘은 서류 뭉치가 든 가방과 퉁퉁 부은 눈으로 들어선다는 것이었죠.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놀라서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 아가씨, 웬일이세요? 눈이 왜...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엄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이 마실 따뜻한 물 한 잔만 주고 좀 쉬게 해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침대, 옷장, 이불 냄새, 모든 것이 저를 기다린 듯 그대로였습니다. 침대에 몸을 던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고 화면에는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자 마음이 무감각해졌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는 다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전화 좀 받아. 미안해. 엄마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 친정에 간 거야?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문자를 읽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여전히 엄마 성격 탓, 네가 너무 심하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 머릿속에서 저는 항상 달래면 돌아오고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난 1년간 제가 늘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베개에 던지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빠는 신문을 읽고 계셨지만 저는 아빠가 글을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말을 내뱉지 않기 위해 신문을 들고 계실 뿐이었죠. 엄마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메모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오자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뭐 좀 먹을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밀어주셨습니다. 몇 숟가락이라도 먹어. 안 그러면 쓰러져.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가 2숟갈쯤 먹었을 때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이 이제야 터져나올 곳을 찾은 사람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는 울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셨죠. 아빠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켜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전화 받으셨네요. 중년 남성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형수님, 말씀하세요.
엄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우리 서연이가 시댁에서 곤란한 일을 겪어서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자금은 대부분 우리 쪽에서 냈거든. 절차 좀 알아봐줘. 김 변호사님은 몇 가지를 자세히 묻더니 말했습니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이런 일 처리 가능합니다. 자금 이체 내역이나 우리 쪽에서 돈을 냈다는 증빙 자료만 확실하면 돼요. 섣불리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법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 흥분 안 했어. 다만 내 딸이 짓밟히는 꼴은 못 봐. 김 변호사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형수님 성격을 알죠. 오늘 오후에 제가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이 이 분야 베테랑이라 일 처리 확실할 겁니다. 필요하면 공증 절차도 바로 예약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바로 서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움츠리고 있었으니까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셨습니다. 받을 거니? 저는 화면을 잠시 보다가 스피커폰은 켜지 않고 귀에 댔습니다. 민준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 귀로 똑똑히 듣고 싶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냉정함과는 달리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친정에 간 거야? 응, 왔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데리러 갈까? 엄마가 오늘 아침부터 숨이 가쁘다고 힘들어 하셔. 네가 와서 한마디만 해주면 엄마도 마음이 풀릴 텐데. 그리고 장모님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집 파는 건 그냥 겁주시려고 하는 말이겠지. 그 집은 우리 집이잖아.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어젯밤에 당신 어머니가 나 쫓아내는 거 들었지? 들었어. 막았어.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선택한 거지? 그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중간에서 힘들다는 말, 지난 1년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중간에서 힘들어서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뒀구나. 그럼 이제 나라는 쪽은 없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한테 갈래. 다시는 안 돌아가. 서연아, 진정해. 너무 강하게 나가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드린 게 몇 번인데? 그래서 어머니가 변했어? 아니면 더 기세등등해지셨어?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저는 거실을 보았습니다. 엄마는 원망이나 분노 없이 그저 단호한 눈빛으로 꼿꼿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빠는 이 집이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침묵으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이길 바랐어.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했지. 그럼 됐어. 서연아, 그런 말 마. 이혼하자는 거야? 민준 씨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걔 아직 안 와? 당장 오라고 해! 걔가 안 오면 내가 죽어버릴 테니까! 그 말을 듣자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해서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거처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까 나한테 당신이랑 어머니는 어디서 사냐고 물었지? 이제 대답해 줄게. 지금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픔은 여전했지만 미몽에서는 깨어났습니다. 엄마는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괜찮니? 라고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계획한 대로 해줘. 아빠가 신문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저를 찬찬히 보셨습니다. 아빠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이길 필요는 없다. 그저 네 자신을 지키고 고개 숙이지 않고 살면 되는 거야. 그 말을 듣자 다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다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느라
정작 제 자신을 지키는 법은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는 외출 준비를 하시며 저더러 변호사를 만나러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엄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한다. 네가 직접 듣고 이해하고 네 이름으로 바로 서야 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야지.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쫓겨날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마음이 약해져서 그 굴레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만약 돌아간다면 나는 평생 우리 엄마는 늙으셨잖아 라는 말 속에서 살게 될 거라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맞죠? 김 여사님께 대략 얘기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계선의 문제예요. 지금 서연 씨가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경계선이라는 말이 마치 저를 깨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저로 그릇을 치던 소리, 내 얼굴만 보면 화가 나라던 말, 남편의 회피하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존중이 없다면 결코 내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엄마가 변호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자금 출처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저쪽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서연 씨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서연 씨의 몫은 반드시 서연 씨에게 돌아가게 할 겁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니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가에 서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은 일찍 자. 내일부터 시작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뭘 시작해, 엄마? 엄마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그 사람들 집에서 정리해 나오는 일. 그날 밤 친정집 제 방에 익숙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도 노란 조명도 제가 대학생일 때와 똑같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쉬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곳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나서였습니다. 1년간 고개를 숙이고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인내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던 1년. 지금 생각하니 그 결혼 생활보다 제 자신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이른 아침 닭죽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엄마는 어느새 일어나 부엌에 서 계셨습니다. 마른 체형이지만 꼿꼿한 허리, 단호한 몸짓. 제가 나오자 엄마가 돌아보셨습니다. 잘 잤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깊이 자지는 못했는데 피곤하지는 않아요. 엄마는 제 앞에 죽 한 그릇을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못 잤으면 먹어야지. 좀 이따 할 일이 있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붕 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하는데요, 엄마? 엄마는 제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아파트에 갈 거야. 내 짐 챙기러.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길 가요? 그래.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물건은 네가 가져와야지. 내 것 하나라도 그 사람들 쓰게 놔둘 순 없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 시어머니 박 여사님의 짜증 섞인 얼굴과 날카로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문을 막고 욕설을 퍼붓거나 민준 씨가 달려나와 진정해 엄마는 늙으셨잖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두려웠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아빠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밥 먹고 바로 가자. 아빠도 같이 갈게.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회사 가셔야죠. 아빠는 저를 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반찬했다. 내일이 더 중요해.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후로 부모님은 제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선택을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상처 입히자 더 이상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9시쯤 차는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차 문을 열며 저를 보셨습니다. 내릴 수 있겠니?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익숙한 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말했지, 걔가 다시 돌아오면은 가만 안 둔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어주셨습니다. 내 뒤에 서 있어. 엄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은 단호한 노크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우리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오셨어요? 왜요? 엄마는 돌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딸 짐 가지러 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짐은 무슨 짐? 나갔으면 끝이지. 왜 다시 와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어머님, 제 물건들이 아직 집에 남아 있어서요. 가지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네가 감히 아직도 날 어머니라고 불러?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침착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 물건들은 제 것입니다. 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구겨진 셔츠, 헝클어진 머리, 탄 눈. 저를 보자 그는 멈칫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왔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내 짐 가지러 왔어. 민준 씨가 저희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서연이 오면 제가 잘 얘기해서. 엄마는 민준 씨를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얘기는 어젯밤에 끝났다. 결과는 내 딸이 쫓겨났다는 거고 이제 우리는 얘기 안 해. 행동할 뿐이지. 박 여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말 한번 잘하시네. 여긴 내 아들 집이에요. 이 집 물건들 다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거라고요. 그때 아빠가 입을 여셨습니다. 나직하지만 무거운 목소리였죠. 자네 아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말해보시죠. 집 사고 인테리어 한 돈? 제가 증빙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여전히 버텼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였잖아요. 1년 동안 같이 쓴 물건인데 이제 와서 다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동으로 쓴 물건은 안 가져가요. 제 것만 가져갈게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생각보다 다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이제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찬장을 열어 이천에서 사온 그릇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릇까지 챙겨가네. 아주 치사해. 저는 돌아보며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겁니다. 제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민준 씨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몇 개는 두고 가. 엄마가 쓰던 거잖아. 저는 그를 찬찬히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어젯밤에는 나더러 며칠 친정에 가 있으라며. 이제 내 물건 가지러 오니까 두고 가라고? 당신 말,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해?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은 제 옷, 다른 한쪽은 그의 옷. 저는 제 원피스와 셔츠들을 하나하나 꺼내 개었습니다. 회사에 입고 다녔던 옷들, 시어머니에게 너무 화려하다고 핀잔 들었던 옷들, 민준 씨가 엄마 보시니 좀 얌전하게 입어라고 했던 옷들. 옷을 개는 동안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를 얼마나 많이 바꿔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방문에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 가져가.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물건을 되찾는 걸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후회하는 건 여기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게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그때 엄마가 들어와 제 옆에 서셨습니다. 제 딸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맞는 말 했으니까.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하나씩 쌀 때마다 제 자신을 조금씩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들고 현관으로 나갈 때 박 여사님이 갑자기 길을 막았습니다. 그 세탁기는 안 돼!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제가 번 돈으로 산 건데요. 네가 샀어도 온 가족이 다 썼잖아. 이제 와서 가져가겠다는 게 무슨 신보야?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세탁기는 제 돈으로 샀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만약 못 가져가게 하시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박 여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준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가져가게 둬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남자는 내가 떠나는 이 순간까지도 똑바로 허리를 펴지 못하는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캐리어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고 나서야 발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뒷좌석에 주저앉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엄마가 옆에 앉아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울어. 다 울어버려. 하지만 울고 나서는 일어서야 한다. 차가 아파트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아주 분명한 경계선을 넘어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엌에서 남이 수저로 그르치는 소리에 주눅드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정훈의 딸 이서연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문자였습니다. 서연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냥 성격이 급한 것뿐인데.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이번에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의미 없는 설명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저더러 쉬라고 하셨고 아빠는 서류를 들고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기로 약속해뒀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빠를수록 좋아. 질질 끌면 피곤해져.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가만히 서 있지 않을 거라는 것.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마치 어두운 방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아직 빛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친정집은 왠지 모르게 분주했습니다. 엄마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으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물컵을 든 채 마음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침에 짐을 가지러 갔을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벗어나는 것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제가 정말 인생의 전환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가 제 옆에 앉으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따 사람들이 집 보러 올 텐데 넌 아무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엄마가 하게 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더 이상 말싸움에 휘말리길 원치 않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문제가 결국 제가 직접 마주해야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정확히 이 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자신을 부동산 중개인 김 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서류는 잘 봤습니다. 아파트 위치가 좋아서 가격만 합리적이면 금방 거래될 겁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거 없이 깔끔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김 실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두 팀이 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 집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된다는 생각에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요. 3시쯤 저는 부모님과 함께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짐을 가지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떠날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민준 씨는 불안한 듯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박 여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오셨어요? 또 뭘 원해서요? 엄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보러 온 사람들 안내하러 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돌멩이처럼 툭 떨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집을 봐요? 누구 마음대로. 아무도 못 들여보내요. 김 실장이 잠시 멈칫하며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이 집은 지금 매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막을 권리 없으세요. 권리가 없어?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여긴 내 아들 집이고 내가 살고 있어. 내가 못 보게 하면 아무도 못 봐. 민준 씨가 일어나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냥 좀 보게 하고. 나중에 얘기해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휙 돌아섰습니다. 너 미쳤니? 네 집을 남이 와서 팔게 놔둬?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늘 하던 회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공포심이었습니다. 엄마가 민준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잘 들어라. 어제 내 엄마가 서연이를 내쫓을 때 넌 막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집을 파는데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니? 법대로 말해봐라. 민준 씨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가족 간의 합의가 안 되셨으면 엄마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진행하세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려 하자 박 여사님은 문 앞을 막고 양팔을 벌렸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와. 분위기는 숨 막힐 듯 팽팽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눈짓으로 가만히 있어 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나서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없이 이어질 거란 걸 알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난 1년간 어머님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어머님은 제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다며 저를 내쫓으셨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참아야 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방 안에 모든 소리가 묻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부부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이 집은 저희 부모님 돈으로 산 집입니다. 제가 더 이상 살지 않으니 저희 부모님이 파시는 게 맞습니다. 어머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박 여사님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독한 것. 그때 아빠가 나서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한 번만 더 제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을 다물었고 민준 씨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희 엄마는 그냥 성격이 급하셔서.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처음으로 떨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그 말 좀 그만해요. 당신 어머니 성격이 급해서 쫓겨난 건 나예요. 당신이 침묵했으니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펐습니다. 제가 믿었던 남자가 옳은 것을 지킬 용기조차 없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아빠와 민준 씨에 의해 침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김 실장은 한숨을 쉬며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집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 한가운데 서서 낯선 사람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채광과 발코니, 통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제게는 결혼 생활의 마지막 조각들이 하나씩 해체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김 실장이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팀 다 아주 마음에 들어합니다.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라면 며칠 안에 계약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침실에서 나온 박 여사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죠. 정말 파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 농담 아닙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보며 애원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니? 그래도 네가 내 며느리였는데.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제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난다고 하신 말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는 제 자리가 없다는 걸요. 박 여사님은 기운을 잃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어둑해질 무렵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후련한데 슬프기도 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픈 게 당연하지. 하지만 슬프다고 해서 네가 틀린 건 아니야. 그날 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 시댁 친척들의 문자였습니다. 저를 탓하는 사람, 충고하는 사람, 철없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해명하려 한다면 저는 다시 제 존재를 변명해야 하는 여자로 돌아갈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들기 전 엄마가 제 방으로 들어와 침대맡에 앉으셨습니다. 후회 안 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일찍 이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엄마는 어릴 때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럼 됐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저는 텅 빈 집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수저 부딪히는 소리도 꾸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은 벌써 환했습니다. 낡은 장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쫓겨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을 팔기 위한 절차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저는 뭐라 이름 붙이기 힘든 어중간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처음 집을 나왔을 때처럼 혼란스럽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평온하지도 않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를 돕고 점심엔 아빠와 차를 마시고 저녁엔 방에서 책을 읽었지만 머릿속은 늘 오래된 영화처럼 과거의 말들과 눈빛들을 멋대로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셨습니다. 형수님, 이 변호사님이 서류 검토 끝내셨는데 우리 쪽에서 집값 보탠 내역이 아주 명확하답니다. 저쪽에서 서명을 하든 안 하든 서연이 몫은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심리적으로 압박해 올 테니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압박이든 상관없어요.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조카 따님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요. 그 집 식구들 가만히 있진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압박. 시집와서 1년 내내 겪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의 압박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인내가 아닌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죠. 서연이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나다, 내 시고모. 기억하니?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네, 고모님. 기억해요. 고모님의 목소리는 저를 나무라면서도 타이르는 듯한 묘한 톤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집 문제 말이다. 네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부부인데 무슨 일이 있으면 문 닫고 둘이서 해결해야지. 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님 말씀하세요. 네. 시어머니 성격이 불같아서 그렇지 아기는 없는 사람이야. 지금 네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면 남들이 너만 인정머리 없다고 손가락질해. 저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켜 대답했습니다. 고모님, 아기가 없었다면 제가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듣자 하니 집을 아예 팔아버린다며? 민준이랑 네 시어머니 앞길은 생각도 안 하는 거니? 네, 남편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생각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년 동안 그 사람 생각은 충분히 했어요. 제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생각하려고요. 고모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였죠. 네가 아직 젊어서 세상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독하게 굴면 너만 손해야. 한 번 손해보는 게 평생 손해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고모님.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감히 하지 못했던 일, 제 경계선을 분명히 말하는 일을 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는 저를 거실로 부르시더니 서류 뭉치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증빙 서류 전부 복사해 뒀다.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네가 직접 들고 가서 말해. 저는 아빠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일이 너무 시끄러워지면 아빠, 엄마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요. 아빠는 다정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서연아, 아빠 엄마가 평생을 산 건 내 딸이 조용히 살려고 고개 숙이는 꼴 보려고 산 게 아니다. 남들이 뭐라든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넌 그냥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 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눈앞에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민준 씨가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방에 있는데 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지치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반기지도 내쫓지도 않으셨죠. 들어오게.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단에 서서 바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는 눈에 띄게 야위고 눈은 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민준 씨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 두 분께 허락받고 서연이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얘기하고 싶니?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불과 몇 미터의 거리였지만 강 양쪽 끝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우유부단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계속 말해봐. 엄마가 요즘 완전히 무너지셨어.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나 정말 중간에서 죽을 것 같아. 그의 말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서연아, 집에 돌아와줘. 내가 약속할게. 엄마한테 확실히 말씀드릴게. 집은 팔아도 좋아. 팔고 나서 그 돈 너 다 줄게. 우리 엄마랑 좀 떨어진 곳에 새로 집 구하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를 멈칫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준 씨 그거 알아? 당신은 항상 나중에 라고 말해. 나중에 엄마한테 말하겠다. 나중에
분가하겠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뭔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난 당신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줬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잠겼습니다. 네가 안 돌아오면 나 어떻게 살아? 엄마랑 나 이제 집도 없는데. 그 말은 제 마음을 건드렸지만 그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며칠 전에 당신이 나한테 당신이랑 어머니 어디서 사냐고 물었지. 생각해 봤는데 그건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야. 민준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정해질 거야. 내가 매정해지지 않으면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도 나일 테니까.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 변했구나.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아니,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로 돌아온 것 뿐이야.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죠. 부탁이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는 말아줘.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당신 어머니의 삶의 방식이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뿐이야. 민준 씨가 떠나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마음 아프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파요. 하지만 예전처럼 눈이 멀지는 않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을 판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를 동정하는 사람도, 탓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를 독한 며느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용감하다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말을 읽고 지웠습니다.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소란스럽지 않지만 단호한 이별을 준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매수자가 계약금 입금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빨리요? 네. 끝나야 할 일은 때가 되면 아주 빠르게 끝나는 법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빠가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이혼 절차도 남았고 마주해야 할 아픔도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을 열어보니 오후에 와 있던 민준 씨의 마지막 문자가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사과는 놓아둘 자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인내의 길이 아닌 제 자신의 길이었습니다. 집 매매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의 며칠은 마치 시간이 느리면서도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백이 있었지만 법률 서류, 전화통화, 약속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저는 친정집에 머물며 아침에는 엄마를 돕고 저녁에는 익숙한 정원을 내다보며 제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곤 했습니다. 매수자와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한 날 아침, 엄마는 저를 평소보다 일찍 부르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엄마가 제 쪽으로 서류를 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봐. 오늘 오후에 공증사무소 가서 도장 찍으면 끝이야. 저는 서류를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 계약금도 들어왔고 서류도 다 준비됐어. 서명만 하면 돼.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격한 감정도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방을 다 치우고 아직 새 가구를 들여놓기 전처럼 텅 비고 깨끗한 공간만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서명하고 나면 네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나는 거니까.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마음속으로 끝내는 것과 서류상으로 끝내는 건 달라. 그 말씀이 오전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 무렵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약서 쓰러 가는 거 알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볼 수 있을까? 길게 얘기 안 할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 앞으로 와. 대신 조용히 얘기해. 바로 갈게. 전화를 끊었지만 생각보다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20분쯤 후 민준 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죠. 웃지도 쌀쌀맞게 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들어와. 민준 씨는 저희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애원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진실된 피로감만 가득했죠. 우리는 거실에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들릴 만한 거리에서 저희를 지켜보셨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에.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요 며칠 엄마가 많이 변하셨어. 더 이상 소리 지르지도 널 탓하지도 않으셔. 그냥 집안을 멍하니 둘러보다가 나한테 물어보시더라. 이 집, 이제 정말 우리 집 아니니? 하고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살짝 내려앉았지만 저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무서웠어. 집을 잃는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너무 멀리 오게 만들었다는 게 무서웠어. 나는 네가 참기만 하면 집안이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평화가 너의 침묵 위에 세워진 거였더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묻고 싶었어. 만약 집을 팔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집을 판 건 결과일 뿐이야. 원인은 당신이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주지 않았다는 거야.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의 새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감정은 그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제때 성숙하지 못한 한 남자에 대한 안타까움.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계약 끝나면 이혼 서류도 접수할 거지? 그 질문은 아주 가볍게 던져졌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부모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그를 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이 말을 하는 게 늦긴 했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이었네. 다만 너무 늦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있는 법이지.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슬펐지만 원망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민준 씨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괜찮니? 네, 이번엔 정말 괜찮아요. 오후에 저희는 공증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밝았고
새 종이 냄새와 프린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매수자는 온화한 인상의 중년 부부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었을 때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단 한 번의 서명이지만 제 인생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서명해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검은 잉크가 종이 위에 선명하고 단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픔도 후련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똑바로 서 있는 제 자신만 느껴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죠. 아빠는 뒤에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지만 평소보다 어깨가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번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아주 힘이 없었습니다. 듣자 하니 집 계약 끝냈다면서. 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탓하고 싶지도 위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집안에서는 아랫사람이 참아야 한다고 배우고 살았어. 나도 네 시할머니한테 평생을 참고 살았고 며느리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명령조가 아닌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평생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나 보다. 그 두 글자,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아주 오래된 슬픔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늦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건강 잘 챙기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 며느리였으니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무언가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마무리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안내에 따라 서류 하나하나에 서명하고 조항을 읽었습니다. 모든 서명이 저를 과거의 결혼 생활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방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가에 서서 물으셨습니다. 두렵니? 저는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렵긴 한데 예전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진 않아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두려운데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꽃길은 아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 서고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수저로 그릇을 치는 소리에 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집에는 서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장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후련하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어깨에는 아직 자국이 선명했지만 허리는 더 꼿꼿해진 느낌이었죠. 변호사님이 문 밖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는 평소처럼 지내세요. 저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계단을 내려서자 노란빛에 저녁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길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혹은 어떤 일정을 따라 급하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저녁 준비하러 허둥지둥 집으로 향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릴까봐, 남편이 늦게 올까봐,
마음에 안 드는 저녁 식사 하나가 또 다른 긴장감의 시작이 될까봐 두려워하면서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이른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아빠가 제게 고기 한 점을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죠. 많이 먹어라. 요즘 너무 말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식사는 너무나 평화로워서 오히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릇이 시끄럽게 부딪히는 소리도, 저를 샅샅이 훑는 눈초리도, 칼날 같은 농담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돕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오기 전까지는 며칠 더 쉬다가 다시 일 시작할 생각도 해보렴. 저도 그러려고요. 너무 오래 집에만 있고 싶지는 않아요. 엄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멈춰서 있는 게 싫어서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무 오래 멈춰 있으면 잡생각만 늘지. 그날 밤 사촌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혼수속 밟는다며? 저는 잠시 화면을 보다 답장했습니다. 응, 그렇게 됐어. 언니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내 시댁 얘기 듣고 있었는데 차마 먼저 물어보진 못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가 정말 잘한 거야. 여자는 가난은 참아도 무시당하는 건 못 참는 거거든. 문자를 읽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줘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제가 침묵 속에서 견뎌왔던 것들을 알아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은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침 일찍 엄마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뛰었습니다. 아침 안개, 시원한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엄마는 천천히 걸으셨고 저는 그 옆을 맞췄습니다. 가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날 엄마가 불쑥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엄마가 집을 팔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저는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길어졌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저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엄마는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깊이 개입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여기까지 올 만큼 정신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점심 집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양 맞습니까? 네, 제가 이서연입니다. 나는 이정훈 사장 친구 되는 김 사장이라고 하네. 자네 아버지가 자네가 일자리 알아본다고 하던데. 저는 조금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경력직 회계 담당자를 찾고 있는데 일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출퇴근 시간도 괜찮아. 한번 와서 면접 볼 생각 있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생각 좀 해보고 곧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보고 연락 주게.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말이 없으셨지만 저를 위해 조용히 애쓰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뭉클했습니다. 저녁에 부모님께 그 얘기를 하자 아빠는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마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엄마가 덧붙이셨죠. 일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일하는 거다. 그거 잊지 마.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어디선가 날아온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옛집 베란다에 서서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남편의 침묵을 듣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참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의 제가 참 순진해서 안쓰러웠습니다. 밤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서류 받았어. 나 서명할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아.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둘 다에게 좋을 거야.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소리였죠. 마지막까지 가장 단호한 사람이 너일 줄은 몰랐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 가끔 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늦었지.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 그는 용기를 내듯 다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중에 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마치 긴 장마 끝에 창문을 닫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마무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 사장님께 다시 연락해 회사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저를 사람들에게 이정훈 사장 따님인 이서연 씨라며 살갑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죠.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은 늘 긴장되는 법이니까요. 점심시간 사무실 여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한 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결혼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지금 이혼 수속 중이에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요즘은 여자 혼자서도 다 잘 살잖아요. 그 소박한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아마 김 사장님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전화기 너머에서 웃으셨습니다. 그래, 네가 괜찮다면 다행이다. 엄마도 기쁘네. 그날 밤 저는 앞으로 할 일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새로운 직장, 이혼 수속 마무리, 생활 정리, 목록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 미래가 더 이상 두려운 안개가 아니라 제가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처럼 보인다는 것을요. 저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다 못해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여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김 사장님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하는 날,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빗방울은 시끄럽지도 거세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고 햇살이 비치기 전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고요한 잿빛 하늘 같은 제 마음과 꼭 닮아 있었죠. 엄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따뜻한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첫 출근인데 든든하게 먹고 가.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아빠는 신문을 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회사 가서는 너무 애쓰지 마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알아요, 아빠. 회사로 가는 길, 엄마가 태워주시는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엄마는 천천히 운전하셨고 차창으로 스며드는 시원한 바람에는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댁에 살 때 아침마다 밥 시간 늦을까봐 시어머니 기다리실까봐 조마조마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등 뒤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공포도 짊어지지 않은 채 오롯이 저 자신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김 사장님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 대리. 어서 들어와. 사장님은 저를 회계팀으로 안내해 다시 한번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 자리는 몇 살 위인 박 과장님 옆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적응해요. 여기는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는 곳 아니니까.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이전 서류들을 검토하며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이며 넘어지고 싶지 않다는 다짐과도 같았죠. 점심시간 도시락을 사러 밖에 나갔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지금? 뭐하니? 네, 회사예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안다.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다. 다시 일 시작했다면서. 잘 됐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네라고만 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안다. 그래도 그날 내가 널 정말로 내보낼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말은 하고 싶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셔서 저는 나가는 게 어머님 뜻에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냥 속 시원하게 쏘아붙이는 게 버릇이 돼서 뒷일은 생각도 못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1년 전에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슬펐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우리 모두가 슬펐습니다. 이제 그만 방해하마. 일 열심히 하고 건강 잘 챙겨라. 네. 저는 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분의 후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너무 늦게 도착했고 저는 이미 제 인생의 다른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근무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퇴근할 무렵 민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 다음 주에 법원에서 보자고 하네. 저는 문자를 보았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물으셨죠. 첫날 어땠니? 괜찮았어요, 엄마. 다들 좋으신 분들 같아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데 평생을 참고 사는 여자에 대한 낡은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잠시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살면 속 터져서 못 살아. 엄마가 저를 보며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안 참고 살아서 다행이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뜻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새로운 생활 리듬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엔 부모님과 식사하고 밤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삶은 소박했지만 가끔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는 경험이라는 깊은 층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박 과장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녁에 우리 팀 회식하는데 같이 갈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잘 안 가봐서 에이, 그냥 여자들끼리 수다 떠는 거예요. 같이 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사람들은 일, 가족, 아이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박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네, 좋겠다.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말로 행운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왔니? 네,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동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 거지.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옛집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사, 그릇을 치던 소리. 만약 그날 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그곳에서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점점 사라져가는 제 자신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법원에서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날짜가 명확히 찍혀 있었죠. 저는 서류를 들었지만 생각보다 마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아빠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빠가 같이 가주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가고 싶어요. 아빠는 저를 잠시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 컸구나. 법원에 가기 전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댁에 처음 들어간 날, 눈물을 삼키며 침묵했던 수많은 날들이 차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이 단순히 한 결혼의 끝이 아니라 제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내일부터는 너를 위해서만 사는 거야. 창밖의 가로등은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밤이었지만 이 밤이 지나면 제 인생의 다른 막이 열릴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에 가는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마당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죠. 침대맡에 한참을 앉아 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상했던 것처럼 빠르지도 불규칙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얀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강해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싸우거나 변명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마무리하러 가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되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마는 벌써 일어나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죠. 뭐라도 좀 먹고 가. 네, 따뜻한 죽 한 그릇,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이 평온함을 조금이라도 더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문가에 서서 차키를 들고 계셨습니다. 정말 혼자 갈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길의 마지막은 제 혼자 힘으로 걷고 싶어요. 아빠는 저를 오랫동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가방을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엄마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걱정이 아닌 조용한 믿음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길을 온전히 제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얼굴, 다양한 사연들. 저는 나무 의자에 앉아 가방을 꼭 쥔 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죠. 잠시 후 민준 씨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짧게 마주쳤다가 각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죠. 그는 저에게서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예전의 그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망설임이 아니라 끝까지 와버린 사람의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더 이상 원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알았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이 되었다는 먼 거리감만 느껴졌을 뿐입니다. 서기가 우리 이름을 불렀을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민준 씨도 일어났죠.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가 각자 다른 편에 섰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류와 법규가 주는 차가운 엄숙함만이 존재했죠. 판사님은 또박또박 질문했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사유를 묻는 순서가 되자 판사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판사님은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피고 측은 의견 없습니까?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두 글자는 아주 가볍게 울렸지만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끝내는 마침표였습니다. 아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 하나가 단호하게 닫히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판사님이 협의 이혼을 선언했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는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때 꾸었던 꿈에 대한 아쉬움, 비록 그 꿈이 이미 오래전에 깨졌을지라도 복도에서 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할 말 있어? 그는 지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붙잡으려는 기색은 없었죠.
이제 난 내 남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날 원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 안 해.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야. 민준 씨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손을 내려놓으셨죠. 끝났니? 네, 끝났어요, 엄마. 엄마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가만히 안아주셨죠.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품이 제가 더 이상 부질없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집안에서 나오셨습니다. 괜찮아? 네, 아빠. 괜찮아요. 그날 점심, 저희 가족은 아주 평범하게 식사했습니다. 아무도 법원 얘기를, 민준 씨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수저 소리와 일상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끝맺음은 요란할 필요 없이 그저 조용히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오후에 저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박 과장님이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다. 이제 홀가분하겠네. 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익숙한 숫자와 표들이 제 정신을 현재에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잡념에 빠지지 않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 삶의 리듬을 하나씩 다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엄마와 함께 공원을 뛰었습니다. 시원한 공기, 노란 가로등 불빛. 엄마는 천천히 걸으셨고 저는 그 옆을 맞췄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니? 저는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련한데 텅 빈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텅 빈 게 당연하지. 하지만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법이란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새로운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이 아닌 깨달음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버전의 제 자신. 그날 밤 저는 한참 뒤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오직 제 자신에게만 속해 있다는 이 감각에 익숙해지는 중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1, 3, 새로운 관계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제 자신에게 천천히 걸어갈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가득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수저로 그릇을 치는 소리도 제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지게 만드는 말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방 한가운데 서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아는 한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혼은 하나의 이정표일 뿐, 앞으로 또 다른 도전과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이 선 채로 걸어갈 것입니다.